자,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8강. 지난 시간에 이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이제 면접 2강, 면접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을 임하는 마인드 세팅이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관찰도 하고 시사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면접을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약간 좀 실무적인, 그러니까 면접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면접 트렌드는 어떻고 면접을 구체적으로 좀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1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강론이었다면 이제 총론이 들어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경제지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요. 자, 사실 요즘 이제 MZ세대들의 이 MG 기자들의 이탈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니어 기자들 이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여러분 대놓고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놓고 이번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면접 코칭을 하는 학생들이 이번에 놀랬다고 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던데요? 면접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저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언론고시를 관통하는 건데 여러분 결국 메타인지가 발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면접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메타인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버리면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걸, 경험하는 걸 그냥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연 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일까를 생각을 안 해요, 학생들이. 보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면접을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 어때요? 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죠.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아니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쵸? 전지적 작가 시점은 보통 이제 전래동화나 아니면 뭐 고전소설 이런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죠. 그래서 뭐 예끼 나쁜 이 옹고집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작가가 아예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 나쁜 옹고집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게 전 작가 시점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내가 거기서 뭘 느꼈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임하달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면접관의 심리를 정확하게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장 갔으면 여러분은 그 면접을 여러분이 주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면접관은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저 면접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에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조망한다 라는 느낌으로, 저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고, 저 면접관은 아마 지금 이러한 기분 상태일 것이고, 저 지원자는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쭉 내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사실은 여러분은,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게,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플레이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원래 등장하지 않죠.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뭔가 약간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내가 너네한테 읽고 해석해 줄게,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언론고시 면접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1인칭 내가 참여를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작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실 될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왜냐면 내가 직접 플레이어로 면접으로 지원자로 참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면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플레이어이자 작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면접 그 공간 자체를 여러분이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전현무죠. 그러니까 전현무는 알았다고 하죠, 사실. 전현무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 면접관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내가. 네. 너네가 무슨 생각할지 다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너네 이런 꼬리 질문 들어올 거지, 그 꼬리 질문 내가 준비했어. 근데 난 모르는 척 약간 연기도 하고
근데 생각난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겸손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완전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 면접관들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내가 플레이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죠.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번에 갔는데, 인베스트 조선이라는 이제 그런 약간 좀 중소업체에 면접을 갔는데, 참 그 면접관들도 참 전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유창한 거죠. 이제 플루언트하게 답변을 잘한 겁니다. 너무 약간 군계 일하게 됐던 거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너무 말을 잘하니까 따로 면접을 준비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질문도 정말 약간 좀 어이없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때 약간 좀 실수를 한 게, 따로 면접을 준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저는 사실 평소에 그냥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저는 사실 술 한잔 할 때도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논리정연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면접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네, 따로 준비를 합니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얘 왜 이렇게 좀 친해? 뭐지 얘? 궁금해. 만약에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네, 따로 준비합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따로 준비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딱 전형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됐다면 너네가 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죠. 면접관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나를 물었을 것이 내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잘하니까 의아한 거죠. 다 그 나물의 그 밥 도토리 키재기인데 왜 얘만 군계 일학이야? 왜 얘만 백민 거야?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죠? 헷갈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따로 준비해? 따로 준비하는 거 있어?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면접관들은 그럼 그렇지. 그 면접관들의 의도와 목적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본인의 의도와 목적을 충실하게 답변을 해준 거죠. 사실. 계속 그 면접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호기심을 계속 유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죠? 근데 거기서 너무 빨리 답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의도와 목적은 너는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해줘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간파하고 피해가야죠 사실은. 네,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는 거죠. 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지만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임해야 된다. 면접을 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면접장 전체를 위해서 조망한다. 전지전능한 작가가 되어서 내가 이걸 조망한다라는 느낌으로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이라든지 면접관의 심리 상태라든지 면접 전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주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파악하고 주도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 말씀드리면 자 최종 면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갔는데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 사실 여러분 임원 면접 언론사의 사주랑 생각해보세요. 편집국장, 그리고 논설실장, 그리고 사장 이렇게 앉아가지고 3명에서 면접 보는데 1시간 보면 탈탈 털리죠. 끝장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론사에서 3, 40년을 구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저도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점심 먹었어? 이렇게 약간 또 반말하거든요. 점심 먹나? 이런 거. 그 사람 아까 또 그 부회장님이 또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뭐 먹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인사동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어가지고 찾아서 먹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좀 면접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거든요. 자 보세요. 이건 일단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사회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 질문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만 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그걸 저는 정확하게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었고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으로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을 간파한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내가 이미 그 머릿속으로 착착착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사실 여기서 네? 저 그냥 안 먹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그냥 대충 때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너랑 면접을 보러 오는 이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도 인사동에 있는 맛있는 칼국수집을 찾아가서 한 그릇을 깔끔하게 다 비우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흡족해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은 흡족해 하죠. 얘는 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내놓고
저는 그냥 너무 면접 준비하느라 밥을 걸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출제자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이 문제를 왜 냈고 그 출제자 의도와 목적을 되게 일타 강사들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 빨리 알아야 된다. 이거는 수열을 묻는 건지 함수를 묻는 건지 미분을 묻는 건지 척분을 묻는 건지 대체 그러면 적분 속에서도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학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출제자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술술술 수월하게 풀어나갔던 거죠. 결국 저의 사회성과 사교성을 증명을 한 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껴도 나는 어느 정도의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딱 어필한 거죠. 그쵸? 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면접 분위기를 갖고 놀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신문이었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뼛속 깊이 박혀있는 반기업 정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시냐? 워런 버핏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정말 오마하 현인이라 불리면서 우쿨렐레를 치고 그런 이미지다. 그런 이미지고 되게 검소하고 건박하고 그런데 투자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높고 월가의 대투자자고 막 그런 이미지다. 월가 현인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워런 버핏이 만약에 한국으로 오면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재벌 총수 끝판왕이다. 그 악마적 재벌 총수, 왜냐면 워런 버핏이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입니다.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 그것도 몰라요. 워런 버핏이 대기업 총수예요, 여러분.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사 모기업으로 해서 그 자회사를 진짜 쭉 문어발 경영을 합니다. 초콜릿도 만들어 팔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모기업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적대적 M&A를 막 해내는 거죠. 돈은 많으니까 적대적 M&A,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입니다. 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자하고 온화한 할아버지, 그죠?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모기업을 두고 그렇게 적대적 M&A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계열사를 쭉 늘려왔고 정말 한국으로 따지면 파람치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 웃긴 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워런 버핏은 와 존경을 하면서 이재용은 구속하라고 한다. 그게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이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기업이다. 근데 국민들 자체가 기업이 뭘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달려들어 이재용 구속해라, 정의선 구속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않느냐. 대한민국 물론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어느 정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근데 이미지 자체가 그죠? 그럼 워런 버핏도 똑같은 잣대로 가야죠. 그럼 뭐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죠.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지의 늪에서 우리 국민들을 제가 빼내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에 오고 싶은 것도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와우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몰랐어. 본인들도 이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초콜릿도 만들어 파는 걸 몰랐어. 초콜릿 회사까지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면접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죠, 그냥. 네. 그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작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갖고 놀았냐. 자,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큰 문제가 당시에 통화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가 되게 떨어지고 있고 이게 경제 활력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잘 도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통화유통 속도, 통화 승수. 근데 아까 제가 약간 어리숙하게 말했어요. 일부러. 꼬리 질문 들어오라고. 통화 승수? 통화유통 속도 니 그거 알아? 잘 걸렸다. 쫙 가는 거죠. 통화유통 속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통화승수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한국의 통화승수는 지금 13에서 14 정도 되고 여기 있는 한국의 통화유통 속도는 지금 0.5 정도 됩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면접장 분위기를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동기들 그때 합격하고 나서 동기들이랑 얘기 좀 했는데 자기네들은 되게 면접장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전 사실 그 덩달아 같이 봤던 여학생도 약간 좀 득을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완전 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면접장 분위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현무가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빠바박 계산해서 답변이 나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뭘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준비를 하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명시적으로는 밥 먹었나? 아,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건 맞죠, 또 사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예요. 결국 그 사소한 차이가 큰 실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너무 떨려가지고 끼니를 걸렀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소한 차이가 결국에는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서 면접 분위기를 완전히 여러분이 주도하고 완전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주도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임하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고 스킬이죠. 스킬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전원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원부가 제가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자 그 전에 제가 사례 하나 더 소개 좀 해드릴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전원부가 여기부터 하고 할게요. 전원부가 면접의 핵심은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하는 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면접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원부가 왜냐면 질문은 뻔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소개 해봐라, 지원 동기가 뭐냐, 그죠? 그런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사 이슈 좀 나올 거고. 뻔한데 이번에 이제 모 경제지에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이트 기사도 써야 되고 뭐 기획 기사도 써야 되고 되게 한마디로 엄청 바쁠 수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보통은 그러겠죠. 보통은. 자, 그 말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저는 집에 안 갈 수 있습니다. 밤새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의 9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답변에 뭐가 없어요? 희소성이 없죠. 자, 제가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제가 실제로 가르친 학생도 순간 너무 당황을 했대요. 너무 당황을 해서 그냥 저는 집에 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 코칭 그 연습을 오랫동안 받아온 학생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이번이 첫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론고시 생활의 첫 면접이어가지고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저한테 적어도 면접 코칭을 받은 학생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라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집에 안 가겠다,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식견과 안목이 되게 풍부해야 돼요. 지평이 되게 넓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최근에 로버트 드니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졸업식 축사라는 걸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졸업생들한테 You're fucked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웃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정말 공감이 됐다. 네, 사실 당연한 부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이 되게 온실속의 하초처럼 커오다가 정말로 사회에 딱 직면하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냐. 하지만 저는 미리 정신무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저는 그만큼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원자니까요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에게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뻔하지 않게 답변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훅이라고 해요. 훅. 그러니까 이제 갈고리를 건다 이런 건데, 원래 훅을 거는 거는 이제 후킹이 된다 이런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성에 기반한 후킹이 있고 특별성에 기반한 후킹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의외성에 기반한 후킹은, 이건 제가 답변의 스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성에 기반한 후킹은 뭐냐면, 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로버트 드니로가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의외적, 뭔가 예외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의외성에 기반한 호킹이에요. 특별성에 기반한 호킹은 뭐냐면 소재나 사례나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적에 진짜 예를 들면 반지하 문제. 작년에 또 그 강남 침수 문제가 벌어지면서 제일 또 논란이 됐던 게 반지하 문제인데 저는 실제로 반지하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소재나 경험과 사례 자체가 특별하죠. 그래서 특별성에 기반한 호킹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건 의외적이죠. 답변이 전부 다 저는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네. 거기서 저는 박세롬이라는 인물을 정말 감정이입을 해서 집중해서 잘 봤는데 세상살이가 사실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세로이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본인의 목표와 꿈을 이뤄낸다. 정말로 저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을 줬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하겠지만 박세로이와 같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한번 헤쳐나가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다르죠. 밤을 새겠습니다 라고 한 답변과 이태원 클라스를 말하는 답변. 그러니까 저는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답변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던져주면 제가 이거를 답변을 만들어주고 완전 포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건데 결국 핵심은 뭐다?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 학생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면접을 주도합니다. 지배를 해요. 왜냐면 비교가 안 되거든. 일단 실력적으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버트 드니로를 떠올리고 이태원 클라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졸업식 축사 시즌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딱 쿠킹이 딱 돼요. 연결이 딱 공감대가 딱 형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그런 공감대 얘기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의 답변의 핵심은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게 돼요? 수장님은 천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 IQ 100 초반이에요. 그래 높지 않은데 결국 뭐냐면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는 사실 혁명이에요. 혁신이고 왜냐면 여러분이 절대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그러한 경험들을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유튜브는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전 세계를 보여주죠. 지금 로버트 드니로가 축사를 그런 걸 했대 옛날에. 그게 나한테 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제가 언제 로버트 드니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여러분의 직간접적인 경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되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자라는 시험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언론고시 준비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기자가 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로버트 드니로가 했던 그 축사는 되게 명축사입니다. 축사고 실제로 많은 교훈과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축사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뭐 그 외에도 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스탠퍼드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방시혁이 했던 뭐 서울대 축사라든지 서울대 졸업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유튜브로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자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이 공부는 내가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해.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인성 면접 질문을 대비해서 어떤 그런 자기개발 책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면접에 바로 쓸 수 있죠. 바로 써버렸죠. 저는 그냥 드라마 하나도 그냥 써버렸죠. 그냥 바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하나도 써버렸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론고시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그 근초고항이 몇 년도에 뭐를 했고 어디를 정복했고 그거 대체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되죠? 백제금동대학로가 어떻고 행정학이 어떻고 행정법이 어떻고 등등등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돼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어, 뭐 맞춤법 여러분 맞춤법 다 틀리잖아. 나도 다 틀려요. 저도 다 틀립니다.
대체 무슨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럼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현우진 강사가 저는 약간 괴로울 것 같아. 왜냐면 수학이 사실 물론 모든 분야의 수학이 있어요.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 산업 분야의 수학이 안 쓰이는 데가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사실.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사실.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미적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럼 보세요. 제가 현우진 강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시사이슈에 문외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시사이슈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을 위한 투자를 위한 그 시사 이슈에 대한 어떤 팔로업 이런 거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수학 강사나 한국사 강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그 공부를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고 따로 내가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업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업,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통찰, 성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면접 준비고 논작 대비고 언론고시 전반을 준비하는 건데 그게 곧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따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또 시간을 내서 시사 이슈를 봐야 돼. 현우진 강사가 국제 경제에 문외할까요? 아니겠죠? 미국의 금리대 모를까요? 아니겠죠? 그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자산을 불려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수학은 수학대로 쫙 해야 되고 또 시사 이슈는 시사대로 딱 공부를 해야 돼. 시간을 이중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원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성공한 사회인, 경쟁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래도 해야 돼요. 원래도. 그냥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든 간에 우리가 공무원을 하든 뭐 강사를 하든 아니면 뭐 선생님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과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집 안 살 겁니까? 차 안 살 거예요? 여러분 경제생활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투자 안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자가 되기 위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 공부가 바로 언론고시 공부라서 기자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건 인생을 위한 투자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한 투자예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업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시사 이슈에 대한 막 전달을 하고 그런 답변을 만들어 주고 코칭을 하고 하는 게 곧 제 인생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만약에 내가 수학 가르치라고 했으면 저는 못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체 이게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냥 돈벌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전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근데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한 투자이자 내 인생을 위한 공부이자 내 인생을 위한 시간들이니까 동기부여가 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업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동기부여가 안 됐다면 저도 쉽게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다른 강사님들이 되게 존경하긴 해요. 아 저분들은 저것도 하고 따로 또 시간 내가지고 신문도 봐야 될 텐데 나는 신문 보는 게 일이니까 얼마나 가성비 있는 삶이 되는 겁니까? 그죠? 신문 보는 게 일이고 그거를 제 머릿속에 넣어서 체화시켜서 가르치는 게 일이니까 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기자가 되고 싶냐? 기자라는 직업의 뭐 장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자는 또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돈 받으면서 다니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원래는 돈을 내고 학원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자를 통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들인데 그걸 내가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돈까지 받기 때문에 돈 받으면서 다니는 학원 아니고 뭐겠냐. 이런 인사이트. 그죠? 정말로 뻔한 질문이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기자가 되고 싶냐 이러면 또 사회정의 그놈의 사회정의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제가 어떤 반도체 노동자들의 어떤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의 그 노조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딱 인사이트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 여러분 이게 왜 좋은 답변이에요? 자 물론 기자가 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하고 그런 기사도 발제를 하고 취재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좋은 것 같으세요? 핵심이 뭐인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말씀드렸죠? 자, 면접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네. 아, 진짜 그렇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뭐를 줘요?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켜주잖아. 네,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안 그렇겠어요? 아, 그러네. 이 직업이 그래도 그런 면에서 괜찮은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야. 왜냐면 자기들도 아, 짜증나. 진짜 내가 평생 이걸 어떻게 하고 먹고 살지? 맨날 내가 이런 창작의 고통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있는데, 그렇네. 다른 직업들은 나는 적어도 이 직업을 하면서 얻는 지식과 정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내가 예를 들면 뭐 다른 거를 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쳐. 아니면 다른 거를 해. 내가 만약 뭐 그 삼성전자에서 그냥 기계 부품처럼 일을 해. 그게 내 인생에 사실 크게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 어떤 직업이 그냥 단순히 돈벌이 그 이상을 합니까? 사실 거기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한 주만 할 겁니까? 열에 9이 아닙니다. 100에 99, 1000에 999, 만에 9999는 안 한다고 하죠. 돈 한 주만 할 겁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네. 결국은 돈벌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 기자라는 직업은 그런 거 보면 괜찮아. 참. 그죠? 왜냐면 나는 주식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기자들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얻는 어떤 그런 팁도 많고, 그죠? 이번에 김만배 보라고.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였잖아요. 돈방송에 앉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괜찮은 직업이야 나름대로. 제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면접관들의 기분 심리 상태까지 제가 간파를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 얼마나 저 자리에 앉아있기 싫을까, 그죠? 얼마나 앉아있기 싫을까, 그죠? 아, 진짜 지금도 아마 머릿속에 우리 딸내미 학원비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건데, 그죠? 기자님, 그래도 나름 기자가 좋은 직업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돈 받으면서 다니는 학원이잖아요. 이런 지식과 정보 사실은 돈 주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받으면서 얻잖아요. 그게 업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스마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딱 시켜줘서 그러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지, 면접관들이. 그냥 면접관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너네가 듣고 싶은 말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사실 이거 한 줄 더 뜨는 거죠. 의도와 목적을 넘어서서 그냥 아예 제가 그 면접관들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면접을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것도 약간 제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드릴 건데, 자, 여러분은 보통 이제 면접관이 있고 지원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통 저 그림을 여기서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제 책상이 하나 있고 면접관들이 있고 지원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 같죠. 그리고 우리는 뭐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붙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을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면접관들이 을이에요. 여러분이 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패러다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자, 물론 나 정말 면접 보기 싫은데 뭐 돈 주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도 기자들이 약간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요. 조금 똘똘하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똘똘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보자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면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성세대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이 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똘똘하고 유능한 애 없을까 하고 눈에 혈안이 돼서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는데 다 그 나물에 그 밥에다가 다 그냥 원오브댐이야. 얼마나 그 면접관들의 상실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뽑기 싫은데 10명을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뽑는 그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면접관들이 사실은 을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장점이나 얘 좀 괜찮아, 똘똘해, 유능해, 이런 부분이 있어? 이를 발굴해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면접관의 구미에 당길 만한 포인트들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이고 면접관이 을이에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면접관의 입장. 오늘도 역시는 역시였구나. 왜 이렇게 부족한 애들밖에 없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다들? 근데 뽑기는 뽑아야 돼. 울면 겨자 먹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저처럼 이러한 훅을 걸고 막 외성을 보여주고 특별성을 보여주고 애가 되게 똘똘하고 유능해 보여. 얘는 뭔가 인사이트가 가득 차인 것 같아. 얘는 되게 인사이트풀 아이인 것 같아. 얘 뭐야 대체? 이놈 좀 치는데? 똘똘한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패러다임 완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이 갑이고 면접관이 을이에요, 사실은. 예. 저도 면접을 진행해본 입장에서 그래요. 제가 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셔가야 돼요. 그런 인재가 필요해.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이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똘똘하고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좀 발전시켜줘야 돼라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면접관이 을이고 여러분이 갑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벌벌 떨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되 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인사이트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오면 여러분 합격을 하신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너무 학생들이 너무 착각을 하는 거야. 네. 그 면접관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통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 소장님 봤는데 면접관이 저 한 번 쳐다보지도 않던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면접관은 이런 거예요. 앉아있는데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왔어요. 근데 면접을 하루 종일 진행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 도토리 키재기에 또 그 나물에 그 밥에 또, 그러니까 속으로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다음을 엄청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 오브 원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만의 정말 그 능력과 역량, 인사이트풀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실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심리를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실망감의 발현이에요. 실망감의 발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애들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웬걸 그냥 역시였다. 역시 이번 애들도 별로군. 예. 네. 실제로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이번에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실제로 그런 말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를 뽑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제가 실패한 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잘못 본 게 되겠죠. 잘못 뽑은 게 되겠죠. 그건 제가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간절하다니까요, 지금. 같이 우리랑 계속 팀이 돼서 동료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료를 뽑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 면접관들이 무슨 여러분을 무슨 뭐 근엄한 잣대로 들어와가지고 기준과 잣대로 너는 염라대왕이 돼가지고 막 평가하라, 그게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제자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면접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면접관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 갖고 노는 거죠. 면접관 되게 기분 좋아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최종 면접 그 70넘은 할아버지가 입가에 미소가 그냥 끊이질 않았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아, 칼국수가 정말 맛있던데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미소가 지어지는 거야. 아, 이놈 약간 사회적 지능이 발달된 놈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랑 오늘까지 해서 면접의 언론고시 면접, 이거 사실 언론고시뿐만이 아니죠. 모든 면접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처음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장에 가보고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시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변하지 않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너의 특별한 재능의 영역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능의 영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력들이 쌓이면 그게 재능입니다. 네, 그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노력들의 총합체, 집합체가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재능은 또 다른 재능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저처럼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봤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이태원 클래스를 봤는데도 저는 이걸 가지고 적대독서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고 여러분 쓸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연습이 부족한 거죠.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면접 코칭에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지평과 십경과 안목을 되게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고시는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여야 된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이 다 여러분의 면접 소재가 될 수 있고 논작의 소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보같이만 살지 마라. 평소에 흐리멍텅하게만 살지 마라. 모든 소재가, 모든 경험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평소에, 면접은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절대로 따로 시간 내가지고 면접 스터디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면접 스터디 해가지고 면접 붙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지난 두 강의
면접과 관련된 언론고시 이제는 끝난다 면접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